안녕하십니까. 별게 다 있네 이주상입니다. 오늘은 품종학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는 품종학에서 반려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국가별로 어떻게 이제 반려견들이 발전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종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 견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견종은 뭐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거로 되어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크게 반려견의 어떠한 그 틀에서 본다면 그 품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룹이라는 걸 분류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는 같은 목적과 같은 개량을 가지고 있는 큰 어느 정도의 아이들끼리 틀을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그룹 분류는 원래는 이제 맨 처음에 근본적인 시작은 빈부의 격차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마 중세시대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소작농들과 지주의 관계라는 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주는 소작농들을 1년 동안 딱 먹고 살 정도의 음식만 줘서 그것을 통제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영지는 넓고 경작해야 될 농작지는 많은데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만 먹고 살아요. 그럼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지주한테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지주의 집에는 많은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어떠한 그러한 유제품이나 육류품을 지키기 위해서 테리어 그룹,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곡물창고나 또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견들이 있고, 그들에게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목양견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가 실현되면서 거기에 속한 귀족 계층은 계층을 나누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아? 나 그래도 나름대로 나 우리 동네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얘네들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은 그나마 난데 귀부인들은 나름대로 품위를 지킨다고 있다 보니까 자립적 고립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저런 하층민들과 얘기하겠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운데 그 집안에 많은 식량들을 지키던 조그만 강아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반려견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일부 성격이 좋은 애들이 부인들한테 다가와서 친근한 모습을 나타내고, 부인들은 굉장히 좋죠. 왜? 어떠한 속마음을 얘기해도 이 반려견은 절대 비밀을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맞아요 하고 잘 받아주죠. 여러분들이 반려견에게 느끼는 감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귀부인들의 반려견으로서. 또 하나,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뭔가 부를 느껴야 돼.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사. 비겁한 게임은 하기 싫어. 나는 정말로 정정당당한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사냥 본능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유의가 많지 않았으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하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먹이 갖다 놓고 올 때 탁 지키고 숨어서 쏘는데, 이 숨어서 쏘는 거는 비겁하다, 비겁하지 않다.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뻥사냥. 왜? 조렵견이라고 하는 개들이 나중에 보면 영국에서 그룹을 나눌 때 스포팅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 스포팅 그룹으로 나뉜 이유는 뭐냐면, 조렵견 사냥은 영국 귀족들의 스포츠였어요. 그렇다면 조렵견이 왜 스포츠였냐? 포인터라고 하는 개가 포인팅을 하거든요. 딱 그 포인팅을 하게 되면 꿩이 어디 있는지를 딱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꿩이 이 개가 다가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꿩은 원래 놀래면 하는데 슬금슬금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온다고 몸을 탁 숙여요. 그러면 포인터가 딱 포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꿩도 나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우리도 꿩의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탁 그 귀족이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꿩아, 너가 이제 날아가도 돼. 네가 어느 정도 도망가게 내가 시간은 줄게. 네 제주도 도망가. 그 다음에 나는 쏠게. 나름대로 이게 기사도 정신에 입각한 신사다운 거였었어요.
숨어서 몰래 얘를 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이제 스포팅 그룹.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격 있잖아요. 사격도 이제 옷을 딱 원래 추리닝을 안 입는 그 스포츠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한번 비글 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글 또한 그 짖는 소리와 여우를 몰았었을 때 여우에게 우리가 간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우야 꼭꼭 숨어라 하고 우리 개들이 찾으러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회를 주고 비글을 앞세워서 뒤에 말을 타고 가거든요. 그게 바로 마장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장마술에 보면은 말들을 데리고 걸을 때 보면 이상하게 걷잖아요. 이게 탁탁탁탁 걷죠. 그게 나중에 비글 사냥할 때 보면 비글들하고 일반 도로를 걸어갈 때 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스포팅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남성들의 반려견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실제 사역견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계화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 이 반려견의 유행 이유를 보면은 귀부인들의 반려견도 있었고 남성들의 반려견도 있었고 실제 사역견도 있었는데, 실제 사역견은 정말로 필요한 일반인들이 아니라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거고, 귀부인들이나 아니면은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갖다 취미생활로 하게 되죠. 왜? 시간은 많은데 이 넓은 땅에 나 혼자 고립돼 있어. 왜? 나는 귀족이야. 영주고 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공산주의에서 반려견 문화가요, 대표적인 부르주아 문화예요. 왜 그랬을까? 쥐주들이 평민들을 억압하면서 자기 먹을 것만 했기 때문에 개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떡합니까? 귀족들이 야, 우리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만들어 볼까? 막 그래서 이제 자기네 개들을 자랑하기 시작해. 이제 사교 모임에서 막 이렇게 뭐, 야, 너 내 사냥개 봤어? 진짜 사냥 잘해. 야, 너 우리 조그만 강아지 봤어? 너무 이뻐.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사진 보시면은요, 이제 뭐 이렇게 품평회 같은 걸 해요. 그 보니까 여기 지금 막 큰 게, 작은 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옛날 사파가 있단 말이에요. 막 모여 있으니까 야, 이건 지금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지 능력을 추구하는 건지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각각이야. 안 되겠는데, 야, 우리 한번 귀족들이니까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지. 야, 우리 한번 이제 지금 그룹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 용도별로 좀 나눠 볼까? 해가지고 사교 모임처럼 만들면서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KC, 캔넬 견사 클럽. 캔넬이라고 하는 그 캔넬 클럽이 개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식량을 가진 사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브리더라고 그러면 일단 알아줘요. 왜 알아주느냐? 바로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7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목양견 그룹은 허딩 그룹, 그리고 이제 귀족들이 아까 조렵견 스포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형견들 토이, 그리고 사냥개를 4발 달린 사냥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우보다 작은 동물을 잡는 테리어, 여우보다 큰 동물을 잡는 하운드, 그리고 사역에 이용하는 워킹,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냥 뭐 여러 가지 용도의 개들을 논스포팅을 해야지 7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야, 영국이 과거에는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쫙 썼어.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영국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미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던 습관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좀 힘 있는 사람, 귀족들이, 영국에서 귀족들이, 야, 반려견 문화가 말이야, 우리 귀족들의 문화인데 우리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캔넬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KC와 AKC가 세계의 2대 그룹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생겨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KC와 영국의 KC 클럽과 KC와 미국의 AKC가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야, 우리는 전체 글로벌적이야 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있는 클럽에서의 어떠한 인정을 못 받고 혈통소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야, 영국하고 미국하고 제외하고 다 모여. 우리 1개국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 얘네가 너무 이거 하니까 안 되겠어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 다 모여가지고 FCI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실제 FCI 들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KC와 AKC는 7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FCI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요. 좀 현대적으로 나눠요. 예를 든다면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를 영국이나 미국은 지금도 그 그룹을 하고 있지만 심사 기준이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영국이나 미국의 7그룹에서 스포팅 그룹, 조력견 그룹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크게 뭐로 나누냐면 포인팅 그룹이라고
새를 포인해서 잡는 애들, 이렇게 포인해서 잡는 포인터와 리트리빙 그룹이라고 해서 물에 떨어진 오리나 이런 거를 잡아오는 리트리빙으로 나누는데 포인팅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리트리빙은 대담해요. 그리고 포인팅 그룹은 귀족들 문화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추우면 사냥 나가겠어요? 사냥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팅 그룹 애들은 추위를 많이 타요. 근데 리트리빙 그룹 애들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물어야 될까는 체질, 외모, 구성,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 FCI에서는 그런 거죠. 야, 옛날에 과거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력경 그룹을 하나 나누었지만 실제 심사를 하려고 기준을 보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틀려. 몸의 체질이 틀려. 예를 든다면 우리 PD님, 물만 드셔도 살이 찌세요? 아니면은 살이 안 찌세요? 물만 드셔도 살이 찌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여쭤보냐면 물만 드셔도 살이 찌는 분들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것처럼 똑같은 사료를 먹어도 포인터는 지방이 잘 안 껴요. 근데 리트리빙 그룹들은 차가운 물에서 뭐를 해야 된다?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껴요. 그러니까 그러한 체질적 특성까지도 있다 보니까 스포팅 그룹에서 얘네 리트리빙하고 포인팅을 한 그룹으로 만든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누자 이래가지고 KC나 AKC는 7개 그룹, 그리고 FCI는 이걸 기반으로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 조금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설명드리겠지만 7그룹으로 나눴던 KC나 AKC의 논스포팅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희한한 애들 굉장히 많아요. 뭐 식용견으로 이용됐던 애들도 논스포팅 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나중에는 FCI에서는 그걸 조금 구체적해서 10개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저희는 그래가지고 요 AKC 그룹을 제일 기준으로 할 거예요. 7개 그룹으로 나눴던 가장 기초. 왜? 이것이 품종학에서 보면은 아주 맨 처음 원초적 성격과 외형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 KC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 알려드리고, 자, 그렇다면 품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개량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적 특성.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요, 개들이 쭉 나와요, 얼굴이. 이게 보면은 다 얘네들 어떻습니까? 귀가 다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형적 특성에서 보면은 뭐 분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요, 이 반려견 원래 품종의 분류는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반려견의 그룹 분류는 사람들은 각각의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에 맞도록 자신들의 반려견을 개량해 왔고 그들의 임무에 따라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량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한 예만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한 예만 들어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무슨 그룹이냐? 조렵견 그룹이에요. 조렵견 그룹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보시면 다 어때요? 코는 발달되어 있는데 모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귀는 다 덮여 있어요. 이건 뭐다? 청각을 제거해서 뭐에다 집중하게 만든다? 후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 새는 소리 내면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새들을 뭐로 찾아야 된다? 냄새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부상당한 새들은 날아갈까요? 아니면 풀숲으로 기어 들어갈까요? 풀숲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걸 찾기 위해서 후각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큰 동물들은 같이 뛰어가니까 청각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색상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저번에 제가 그 기원과 분류했었을 때 왜 피레니아 마운틴독 색상 변화했던 거 설명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여기 옆에 지금 보시면은요, 베들링턴 테리어가 여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여우를 잡는 용도의 테리어 견종들, 그러니까 폭스 테리어 아니면 잭 러셀 테리어. 혹시 폭스 테리어가 이름이 왜 폭스 테리어인 줄 아세요? 테리어 중에 여우 때문에 만들어진 테리어가 폭스 테리어. 잭 러셀 테리어는 잭 러셀 목사님께서 여우 사냥을 하고 만든 테리어가 잭 러셀 테리어예요. 베들링턴 테리어는 베들링턴 지역에서 여우 사냥이나 뭐 했었던 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테리어들의,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바로 굴을 파고 굴에 들어가서 여우 사냥을 직접적으로 하는 테리어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얀 색깔이 많아요. 하얀 색깔이 섞여 있어요. 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여우 굴이 있는데 보면 옆에 삽으로 이렇게 좀 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여우들이 땅을 파면 30cm 이내에 표층에다 많이 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들이 들어가서 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과거에 단미를 했거나 단위를 했거나 이러한 행동, 이러한 개량들은 우리가 질병에 대한 약이 개발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들이 다치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됐다? 약도 없었어. 뭐도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몇몇 견종들 중에 꼬리 자르는 애들 있잖아요. 단미하는 애들이 보면은 그 꼬리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역이라든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꼬리가 다쳐가지고 그것이 동상이나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폐혈증이 걸릴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자르는 개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동굴에 들어가서 여우하고 싸우죠. 그럼 걔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치게 두고 다 싸운 다음에 지쳐 있는 개를 이겼다 하더라도 이거를 끌고 나올 땐 너무 힘드니까 싸워가지고 동굴에서 싸우고 있으면 거기 땅을 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삽으로. 한 30cm만 파면 되니까. 그럼 동굴에서 싸우고 있는 애 뭐 한다? 창으로 여우를 딱 찔러 죽이면 일찍 상처도 들어가고 끝나겠죠. 근데 이제 테리어들이 보면 색깔이 진하잖아요. 이게 흙 속에서 뒤엉켜 싸우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우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 찌르고 났는데 개를 찌르는 경우가 있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얀색 털을 섞자. 그래서 여우하고 구분되기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제가 견종 품종에 설명하면서 그냥 화이트 테리어나 일부는 있지만 하얀색 들어가는 테리어들이 아주 소형이고 얌전한 애들이 없어요. 원래는 하얀색 들어가는 애들이 지금 싸나와요. 테리어들은. 특유의 성질도 있어요. 여기 옆에 이게 불테리어거든요. 고슴도치 지금 보세요. 고슴도치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얼굴에 뭐가 박힌 거다? 가시가 박힌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포저가 찔리면 개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얼굴에 다 박힐 때까지 일단 쟤를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테리어의 성질이에요. 여우굴에 사람이 같이 들어갑니까? 쥐잡을 때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얘네들은 그냥 한번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요. 왜? 밀고 들어가도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여우도 내가 잡을 자신이 있고 쥐도 잡을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쥐나 작은 동물들을 못 잡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도망가는 구석으로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리어 견종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쉬운 말로 이렇게 뭐냐면 이제 막 그런 몰입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따져보면 옆에 지금 보시면 라이카라고 하는 견종인데 곰 사냥하고 호랑이 사냥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또 뭐냐면 너무 큰 동물을 사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공격하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요. 살살. 근데 일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품종의 워킹독 쪽에 경비군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곰 사냥하는 개나 이런 개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보면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 공격적인 애들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 애들이 공격적이냐? 바로 들판에서 곰 사냥이나 멧돼지 사냥이나 큰 동물을 사냥하는 개들은 공격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판에서 공격하는 애들은 일단 물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전법이 틀려요. 산속에서 사냥을 하는 개들은 그 동물들이 멧돼지 사냥하는 개들 있잖아요. 산속에서 사냥하는 개들은 멧돼지가 커도 크니까 동작이 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바위나 큰 나무나 절벽 같은 데다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든 싸워볼까 뭐 할까 하고서는 딱 이 동물들도 서가지고 어떻게 이제 반항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평야지대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요. 그리고 오히려 개들이 조금만 이런 지형지물에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부 투견에 이용되는 맹수사냥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넓은 들판에서 생활하는, 들판에서 활약하는 애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부차카 계통이라든가 몽골이나 뭐 이런데 아니면은 또 일부 이제 우리들이 뭐 얘기하는 그러한 사냥개, 멧돼지 사냥개 도고 아르헨티노라든가 이런 애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평야지대에서 있는 맹수사냥개들은 좀 싸납다는 거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려견 그룹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 분류 안에서 반려견들의 용도별 성격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